근데 우리나라 IMF 직후에 이제 30대 재벌 중에 15개가 망했습니다. 참 무참하게 망했죠. 뭐 대우그룹 같은 건 뭐 정말 망할 때 그때 기억하세요? 뭐 엄청난 충격이 국민 경제적으로도 왔죠. 그 정리가 다 되고 지금 이제 재벌 그러면 이제 소위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형성되었다고 우리가 보는 30대 재벌의 절반은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제 나머지가 겨우 살아남아서 경영되고 있죠. 근데 박정희 시대에 언제부터 재벌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냐? 저희 정규제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회사가 언제 출발했나, 이거 아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시면, 삼성그룹이건, 뭐, 현대차그룹이건, 웬만한 그룹이건, 대개 70년도 초반입니다. 70년도 초반인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 전기가 언제 떨어져 나갔느냐. 전기, 전관, 뭐 이런 식으로 쭉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 삼성전자라는 조그만 회사에서 이제 각 전문 분야를 따라 수직 계열화가 쭉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쭉 펼쳐진 연도가 언제냐? 73년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은 언제 생겼냐 그러면 출생 연도가 있습니다. 73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3년이라는 이 기간은 정말 재밌는 때입니다. 73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일 쇼크가 터졌지 않습니까? 오일 쇼크가 터졌고요. 오일 쇼크가 터진 그 해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우길성천하던 자본주의에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73년 이전만 하더라도 고도 성장을 했어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뭐 7%대, 지금 마치 중국이 그런 것처럼 아주 고도 성장을 하다가 73년도에 갑작스런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4%대 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2% 이하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20년, 그럼 90년도부터 카운트를 하지만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길게 놓고 보면 거의 모든 선진국이 이렇게 딱 성장이 꺾어지는 시기는 73년입니다. 독일도 73년에 고도 성장을 끝내고 73년부터 저성장으로 들어갔고,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제 90년도에 소위 또다시 골디락스 경제가 왔나 하는 소위 IT 붐이 일어나면서 뉴 이코노미, 신경제라는 경제적 붐이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은 73년도 이후에 중산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경제가 잘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GDP가 높은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가 잘 된다는 것은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국민들이 살찐다. 뭐 어떤 경제든지 극도로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니까 극빈층도 있고 극도의 부자들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국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항아리처럼 가운데가 둥그런 이런 경제를 우리는 좋은 경제라고 보는 겁니다. 또 이 항아리가 가운데 있는 중산층이 이렇게 쭉 커질 때 우리는 경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아주 질 높은 성장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73년에까지 늘어났던 중산층이 그 이후부터는 다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는 73년도에 피크를 치고 꺾어지기 시작하죠. 여담입니다만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할 때 대개 73년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이제 일본 따위들이 한국을 통치할 때 조선 총독부가 남쪽은 주로 식량 창고로 쓰고 북쪽을 주로 공업지대로 썼었어요. 그 북쪽이 훨씬 개발이 많이 되었죠. 그걸 이제 북한의 김정일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73년도까지 써먹고 기계가 이제 다 노후되고 떨어지면서 이제 저 지경이 지금 된 겁니다. 그 김정일은 경제 개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일본 애들이 남기고 간 거를 잘 유지 보수해서 쓰다가 그 내용 연수가 다 떨어진 다음에 망해버린 겁니다. 그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크로스된 거 또 73년이에요. 우리나라 재벌이 만들어진 것도 73년입니다.
물론 72년도 있고 74년도 있지만 그 핵심 계열사들은 73년에 많이들 생겼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73년이라는 시기는 아주 독특한 시기입니다. 오일 쇼크가 터졌던 시기고 소위 케인즈 경제학이 완전히 망해버린 때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은 예를 들어 30년대 대공황을 건졌다. 뭐 이래서 테네시계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걸 루즈벨트 경제학이라는 게 뭐 결국 케인즈 경제학이니까 돈 풀어서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가 꺾어질 때 그 경기를 다시 살려놓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죠. 왜? 그렇게 돈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터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와 불황 이 겹친 것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73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던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 73년에 어떻게 해서 재벌이 생기게 되었나? 다른 나라는 다 73년을 기점으로 꺾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73년을 기점으로 테이크오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73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테이크오프를 했나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미스테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이해하려면 7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73년도 경제를 만들어낸 그 변화의 모멘텀은 사실은 72년에 있었는데요. 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8.3 조치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8월 3일에 있었던 참 폭탄 선언이었죠. 72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폭탄 선언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때 이미 우리 경제가 60년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군사혁명,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한 10년 그나마 경제를 일으켜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불과 그 10년 동안의 경제만으로도 한국은 과잉 성장으로 아주 난장판이 된 겁니다. 물가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금리는 대폭등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도 분들이 하던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었던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도 매일 저녁이면은 피말리는 부도와의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주영 회장은 그 당시에 참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드라마와도 같은 사건을 통해서 기사회생하게 됩니다만은 뭐 이거는 뭐 부조리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부정부패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정주영 회장을 사랑했던 어떤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깊이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피말리는 부도와의 싸움을 했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4대 5대 큰 손이죠. 5대 일본말로 큰 대자 손수자를 써서 5대라 그럽니다. 일본의 정권가 이름이 오떼마치죠. 이 4대 5대라 그래서 유명한 이제 사채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었으니까요. 국민들이 저금할 돈이 있어야 은행에 예금을 하고 예금이 있어야 대출을 할 텐데 아예 뭐 예금이 없으니까 대출도 안 되죠. 그러니까 4대 5대라고 하는 큰 사채업자들이 우리나라 전 재벌을 상대로 그때 뭐 재벌이 없었으니까 기업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한 겁니다. 이 뭐 금리라는 게 말도 못했죠. 뭐 지금 뭐 흔히 우리가 고리대업자를 욕할 때 바로 그 고리대를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그 돈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탈화로 이제 부도를 면하고 하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8월 3일 날 오늘 이 순간부터 기업과 전주들 간에 맺었던 사채 거래는 전부 무효로 하고 라고 사채 동결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뭐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그 사실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할 물론 이제 헌법에는 개입할 명분이 있습니다. 뭐 경제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긴급 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8월 3일 날 사채 거래를
자, 지금 갚아도 좋고 라고 대통령이 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받고 싶어요? 사채업자들에게. 받고 싶으면 은행에 일단 계좌를 트시오. 자기가 이 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으면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사채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이제 부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형성된 자금인데 공개가 되나요? 그 기업가들은 만세를 불렀죠. 아우, 살았다. 그 사채의 그 고리대금의 빚더미에서 기업들이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뭐 기업들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인플레는 치솟고 금리도 치솟고 하니 뭐 도저히 기업이 경영될 수가 없죠. 그건 마치 지금 우리가 서민들이 고리대 잘못 썼다가 깡패들 해결사들한테 짓눌리는 상황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나와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사채업에 그렇게 몰렸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그야말로 양도일단식으로 안 갚아도 좋다. 받고 싶어? 이라고 이제 대통령이 사채업자들을 째려본 겁니다. 그러려니 주먹이 필요했죠. 주먹 없이 말을 듣나요? 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놀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사채업자가 순수하게 돈만 많았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이 정계의 실력자들의 돈이죠. 사실은. 그 대통령이 없던 일로 하고 하니까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정치판 전체가. 경제계 전체가 뒤집어진 거죠. 바로 그래서 필요했던 게 유신 독재라는 겁니다. 그래? 말 안 들어? 그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철권을 쥐고 나온 겁니다. 그 유신 독재로 이제 그 해가 아래 연결되는 일련의 이제 갭,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폭풍과도 같은 참 사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옳다 그러다 찬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사회를 규정지었던 그야말로 질풍노도와도 같은 또는 뭐 어떤 여울목을 빠져나가는 계곡을 빠져나가는 물살처럼 모든 것이 그냥 뭐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 8.3 조치를 할 때 또 하나의 조치가 있었는데 그게 소위 법인세법 개정령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전부 돈을 못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내건 겁니다. 오케이. 당신들이 어두운 데 있는 돈이 양지로 나오도록 만들어주겠다. 사채업은 다 대부분이 어두운 돈이었죠. 양지로 나오도록 만들어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봐준다. 기업에 투자를 하면 봐준다. 또 기업가들도 심지어는 어떤 기업가들은 기업을 조그만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사채업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그랬댔습니다. 가공의 기업을 그저 뭐 지금도 사채업자들이 보면 무슨 공사 이렇게 명함에는 받고 다니잖아요. 그거 비슷하죠 뭐. 그 기업을 만들어서 실제로 사채업을 했는데 그럼 오케이 네 깜빵 갈래? 너 돈 조사해볼까? 출처를 조사해볼까? 깜빵 갈 수 있어? 라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케이 네가 이제 양지로 나오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기업에 출자를 하고 회사를 만들면 출제를 묻지 않겠다. 하고 세금도 안 받겠다. 세금 면제해 주겠다. 기업을 만들어라. 기업을 만들고 고용을 해라. 그럼 물론 멀쩡한 기업도 있죠. 멀쩡한 기업 삼성전자가 있다. 자회사를 또 만들어라. 기업을 좀 더 만들어라. 기업을 만들 여력이 있지. 여력이 있는 동안은 회사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회사가 장사가 잘 되어서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노라. 오히려 배당을 받으면 배당 받아서 소득이 늘어난데 세금을 안 물리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배당을 받은 금액만큼은 내가 내야 할 원래 세금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겠노라 하고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기업을 만들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나온 겁니다. 모든 가능한 법률을 통해서 기업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기업주 개인에게 특혜를 준 건 아니죠. 기업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고용을 해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지하경제는 그렇게 해서 양성화해라. 지하경제가 밖으로 나와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기업을 만들어라. 그러면 세금을 혜택을 주겠다. 해서 이제 그게 8.3 조치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당시 신문 기록을 찾아보면 대개 말하자면 고리대 동결한 거, 사채 동결한 것만 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일선 기자들이 법인세라는 게 뭔지 잘 몰랐던 거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법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계속 A, B, C, D 만드는 겁니다. 열심히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만들면 뭐하나요? 뭔가 생산활동을 하고 고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약간 이제 그때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돌아가고 기업들이 그래서 73년도 이때 보면 73년도부터 예를 들어 삼성그룹 하면 계열사들이 쫙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출자를 막 하는 거죠.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부는 장려해주고 기업은 열심히 해서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일부에서는 기차 재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계열사들이 막 늘어나면서 재벌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이 된 겁니다. 또 바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73년도를 기점으로 거의 전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가 전부 바닥으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한국 경제는 그때부터 테이크오프한 것이 바로 그런 참 역사적 선택 때문이었다. 물론 그런 특혜는 이제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또 그 말은 특혜라고 하지만 어떤 개별 기업의 부정 부패의 방법으로 특혜를 준 건 아니죠. 법과 제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라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었기 때문에 정책이었다라고는 볼 수 있어도 그게 개별 기업에 주었던 무슨 특혜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그런 파격적인 조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벌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은 그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그 재벌이 특혜로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성장 신화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장 체제 그 자체였던 거지 개별 기업에 그러나 뭐 이건희 회장에게 정준희 회장에게 개별적인 뭐 부패의 방법으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특혜라는 말을 쓸 때도 아주 조심했어야 되고 그건 뭐 나중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조세 세금을 매기는 그런 방법은. 근데 73년도라고 하는 그 전해에 이제 72년도 8월 3일 날 이제 8.3 조치라는 게 내려지고 8.3 조치는 사채 동결 조치와 법인세 법 개정. 이 법인세법 사채 동결을 하고 사채 지하자금을 끌어다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기업을 만들어내도록 말하자면 두 개의 연골고리가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재벌 시스템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 시스템 그 자체였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자본을 동원하고 지하에 있던 거대한 지하 경제를 지상으로 끌어냈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원초적 폭력이.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년대를 회고할 때 또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를 회고할 때 때려야 뗄 수 없는 독재는 나빴는데 경제개발은 좋았다든지 경제개발은 좋았는데 독재는 나빴다든지 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둘 사이의 운명적 결합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체로 이해를 해야지 지금 와서 지금의 기준으로 그 당시 역사를 옳았다, 걸렀다 이렇게 선악의 또는 도덕적 기준으로 또는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그 과거를 재단해버리는 이런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일부 그룹에서는
그런 시기,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왔던 모든 시기 전부를 악이 지배하는, 무슨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성공하는 이런 시대였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명이 안 되죠.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한국 경제의 존재 자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인생은 원래 모순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사체를 다 동결시켜버린 것은 독재적이었다. 이제 독재는 그걸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독재적이었다. 확실히 독재적이었던 것은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경제개발의 역사로부터 강제로 떼어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것은 극복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에 와서 옛날 역사를 가지고 투쟁하고 없던 일로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일본 사람 얘기인데요. 일본은 전쟁 기간 중에 젊은 남자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진주했는데, 가난한 젊은 엄마가 자식들은 딸려있고 핏덩이들이 딸려있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그 군인들, 미군을 상대로 우리 다 아는 얘기죠. 미사이곤 같은 얘기일 수 있고 동두천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본은 그 규모가 워낙 컸댔어요. 그 미군들을 상대로, 참 이런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미군에게 현지처 노릇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물론 미군은 다 떠나가고 지금 이제 일본은 잘 살게 되고 그 아이들은 무럭무럭 컸죠. 그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된 아이들이 어느 날 자기 엄마에게 부정한 여인이었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실존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벌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70년대 그 엄청난 정말 광기의 시대였을 때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필요했고 또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북한처럼 돼 있었을, 북한보다 더 열악했을지도 모르죠. 잘해봤자 우리가 그 당시 필리핀보다 국민소득이 3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요. 필리핀에서 원조를 받는 그런 국가에 불과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 또 우리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 전부를 너무 그렇게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지금 와서 보니까 도덕의 잣대를 들고 막 칼을 휘두르고 싶어지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지금 재벌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삼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삼성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깨끗하고 투명하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기업 지배구조, 기업들 조사하는 이런 연구기관들도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죠. 그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재벌 얘기할 때하고 지금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하고는 완전히 기본 로직이 다르죠.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옛날 역사, 재벌 출생의 비밀이라고 할까, 재벌 출생 심할서라고 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옛날 얘기 한 토막 들려드렸습니다.